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 오전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들어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금 대출의 확대뿐만 아니라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또 분양가 실거주 요건 완화 및 사업비 반영 비율 인상안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대부분 뒤집히는 쪽이어서 의견이 갈립니다. 대출과 공급을 늘려서 시장 기능을 키운다, 이런 주장과 빚 부담, 물가 부담만 키운다, 반론이 팽팽하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6월 21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모저모와 함께 오늘 오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초안이 나옵니다. 각자가 얼마를 원하느냐, 이 초안 적어내는 첫날인데 아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서 구하는 경제 고통지수가 21년 만에 가장 높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을 모아서 금리 인상폭이나 속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지나친 이자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다양한 경제 소식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알아볼게요. 잠깐경제에서는 정부가 오늘 내놓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등 새로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증시 들렀다가 지식발전소 활짝 열게요. 개인적인 일탈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 여러 가지 아침 드라마 상황이 떠오르네요. 이런 경우 징계를 받는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구제도 되는 건지 궁금증 다 풀어보겠습니다. 생활발전소에서는 최근 이른바 고가품 플랫폼들이 확 늘어나면서 반품비, 가품 논란 뜨거운데 관련 피해 사례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 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최저임금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 논쟁이 본격화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9일에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요. 이제 최저임금 논쟁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전에 앞서서 오후 2시에 최초 요구안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동계는 2015년부터 지속해서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제시해 왔는데요. 올해도 역시 10,000원 이상 시급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난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양대 노총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11,860원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는 현재 최저임금 이 지금 비혼, 단신,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생계비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노동계가 11,860원을 제시한다면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약 30% 인상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협상의 초입이니까 아무래도 그 마지노선을 딱 쳐놓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자 측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 이 양측이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요. 이 두 가지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표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자. 이거 지난번에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지난 16일에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론을 벌였었는데요. 우선은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과 함께 위원회 구성 멤버인 공익위원들이 당장은 반대를 해가지고 업종별 차등 적용 보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노동계에 또 반발을 샀다는 점입니다. 연구를 한다는 건 올해가 안 되더라도 향후 제도를 적용할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4차 전원회의에서 연구할지 말지 정하지 못해서 오늘 있을 6차 회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월세 시장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부가 전월세 임대 시장 안정화 위해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우선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현행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2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라고 공약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전례가 없는 수준의 공제율이라서 실현이 힘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15% 수준까지 일단 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려고 돈을 빌렸을 때 원리금 상환액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를 400만 원까지 늘린다고 하는 겁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들어 있습니까? 네, 임대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들도 내놨는데요. 먼저 작년 12월에서 12월 20일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올린다면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실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2년에서 1년 정도로 완화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완전히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에서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관련돼서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직후 그러니까 지난 16일에서 17일 이코노미스트들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각각 30%가 된다, 50%가 된다 각각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이 대답들의 평균치가 44%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05년 중반부터 관련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수치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7년 12월에는 38% 수준이었고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에도 26%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금보다도 낮았다라고 할 수 있어서요. 현재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급하게 오르는 물가나 더욱 높아지는 대출 금리,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쇼크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연준이 생각이 복잡해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는데요. 경기 둔화 초래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거의 실현 불가능하게 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무섭게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92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1295.2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5일에 기록한 1293.2원 이것을 넘어서 연고점을 경신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장중 고가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잇따라서 그 당국자들이 구두 개입도 하고 이른바 실탄을 좀 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환율이 왜 이렇게 오릅니까? 아무래도 어제 코스피가 이날 2,400선이 깨지면서 2,391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있었던 건데 이 이탈 규모가 커지면서 원화를 팔면서 환율이 급하게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고통 지수가 21년 만에 가장 높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경제학 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을 더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 실업률이 3.0%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고통지수는 8.4를 기록한 거죠. 이게 고용지표라는 게 계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비교를 할 때 매년 같은 달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5월달 지표를 다 비교해봤을 때 이번 고통지수가 2001년 5월 9.0을 기록한 이후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닌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취액차주에 대한 사정관리를 강화해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하고 물가 오름세가 너무 가파른데 이렇게 되면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우선 은행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될 때 연체 우려가 되는 차주에게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주거나 금리 조정 폭이나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까지 고민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좀 미뤄졌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구민기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만큼 생각이 다른 분야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조금 전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임대차 보완 대책 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등이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임대시장 안정,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간다는 건데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임대차 보완 대책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하반기, 지금 당장은 전세 시장이 단기간에는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면서요. 앞으로 하지만 하반기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다씀 물량이 나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의 물량을 확대해주면서 세입자들의 부담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임차인이나 임대인 양측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좀 고민한 정책으로 생각이 되네요. 월세 세액 공제 같이 임차인의 세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네, 전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율을 지금 현행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하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인 측에도 또 같이 이제 또 이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죠.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계약 갱신을 유도하면서 또 이 세입자 임차인한테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지역이 꽤 많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입주 시점에 실거주를 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준공이 돼도 새 전세 공급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전세 시장의 전세 공급이 너무 없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당장 입주 시점에 바로 입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도 전에만 입주를 하면 증여나 상속이나 양도 전에만 입주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단은 실거주 의무를 좀 기간을 늘려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새 아파트의 전세 공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가면 이 전세 보증금 받아서 잔금 내고 이런 집들이 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리 전세 대출 이걸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이 전세 대출이 일부 늘어난다고 해서 전세 시장이 당장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더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리도 금리지만 부담 자체를 좀 느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세 시장의 공급이 지금까지 워낙 부족했는데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준 것이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의 효과가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임대인 같은 경우에 지금 세부담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좀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반전세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번 대책만으로는 전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일부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좀 손보겠다 이런 대책도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제일 큰 부분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건축비 상승을 반영을 못하고 있으면서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자재 가격의 조정 항목을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교체를 하고요.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도 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보다는 아무래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에는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세입자들의 주거 이전비라던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같은 다양한 비용들, 실제 발생하고 있는 비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좀 폭넓게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연계해서 손본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은지 아닌지 요걸 심사하는 제도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공동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만 되는데요. 그래야만 분양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역할을 해온 지역이 꽤 많았던 거죠. 고분양가 심사에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처럼 건축비 상승에 대한 자재비의 가산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고요. 고분양가 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세를 조사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요. 그 인근 지역의 시세를 반영할 때 최근에 지어진 그러니까 준공 10년 이내의 주택만 반영한다. 10년 초과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대상이 아니면 가격이 좀 내려가죠. 이런 것 때문에 평균적으로 시세를 새 아파트 시세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준공 10년 이내의 주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에 따라서 분양가는 자명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개편안이 시행이 됐다. 분양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 발표된 안을 가지고 첫 번째 분양을 하는 사업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개념적인 내용이고 실제 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분양가가
일반적인 매매 가격, 대고주택의 매매 가격 평균하고 분양가격하고 벌어져 있는 이 차액이 지금 시세 대비 한 30%가량 분양가가 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시세만큼 30%까지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조율되는 수준에서 당분간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고 최근에 분양가격 추이가 뭐 평당 3천만 원 넘었다 이런 얘기가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분양가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더 큰 문제는 분양가 상승보다 최근에 원자재가 상승이 더 가파르다라는 점입니다. 원자재가 상승에 환율 올라가는 것까지 겹쳐서 건설사들이 이제는 분양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양 가격을 산정하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사이에 일어나는 원자재가 상승에 부담이 있다라는 추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사업들은 분명히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이렇게 분양가를 올렸을 때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자들이 좀 약한 지역, 수요가 좀 약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체를 못하고 미뤄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도 지금 9억 원 이상 주택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막 올라가면 당첨되고 이거 돈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평대가 9억이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9억을 넘어서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수도권 안에서도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게 된 건데요. 아마도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20평대가 9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는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가 노예 해방일로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개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의 이제 정책자들이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발언들이 좀 줄여서 나왔고요.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된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 시장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솔린에 대한 세금을 임시로 면제할 것을 이야기한 점도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미국 선물도 1%대 상승 마감을 좀 하면서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물가 상승에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물가 지표가 나왔군요. 네, 일단 유로존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직까지 유로존은 근원 물가보다는 헤드라인 물가가 아무래도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수치 자체는 굉장히 좀 놀라운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물론 지난달 발표됐던 전월 대비 2.8%보다는 둔화된 전월 대비 1.6% 상승으로 예상치는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수치는 33.6%가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아직까지 부담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3.6%요?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 33.6%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5%,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87.1% 상승하면서 이를 주도했습니다. 전기 요금도 전월 대비 4.0%, 전년 대비 90% 상승을 했으니까 두 가지를 결합을 해보면 에너지 가격에 따른 상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라는 것이 쉽게 대체되기가 좀 어려운 품목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유로존은 이 같은 에너지 또는 식품발 높은 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계속되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쨌든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급부로 독일의 10년물 기준 실질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 속에서 마이너스 1.52%대의 실질 금리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좁혀지면서 마이너스 0.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조만간 아마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이 50bp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올린 이후에 유럽 중앙은행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에는 분명 부담인 것은 맞지만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두가 물가냐 경기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들도 인플레도 잡고 경기 침체도 막기 위해서 사실 불철주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옐런 재무장관도 주말에 이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나 침체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의 속도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경기는 역시나 견고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을 빌어보면 경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낮아지기는 하는데 침체까지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발언의 무게감이 굉장히 증가한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호황을 보였던 작년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순조로운 연착륙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확장세 또한 지속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위험은 여전히 항상 존재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부담이 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뉴스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소매 판매의 둔화, 미국의 소비 심리 부진을 만들어냈던 공통된 매개체였던 이 가솔린 가격에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사실 지난 12일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를 좀 상회하자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가솔린 세금 중단 여부를 이번 주 주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갤런당 18.3센트인 연방 가솔린 세금이 중지가 될 텐데요. 이러면 일부는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좀 된다. 다만 의외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 여부는 저희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의지 표명 자체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떤가요? 예, 일단 장 초반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은 크게 하락의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하로 움직임이 꽤 큰 편인데요. 미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전일 하락 여파에 따른 반대 매물 출회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상승과 미선물의 반등 등으로 사실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좀 했었습니다. 전일 하락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속매수 및 일부 투매성 움직임 영향으로 좀 기인한 수급적인 요인이었던 점에서 금일 동안은 움직임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했는데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6월 수출이 발표된 점이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조업 일수를 고려했을 때는 수출은 약 11%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무역 수지 또한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로 전환되는 점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닙니까? 저는 그때그때 다른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죄가 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건 분명히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적인 문제 이외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 혹은 쫓겨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컨대 SNS에 심히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냈다. 이런 걸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적인 일탈에 따른 사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회사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뭘 잘못해서 받을 수 있는 징계 어떤 게 있나요? 네, 징계는 이제 보통 낮은 단계부터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고는 이제 구두로 경고를 하는 거고요. 견책은 뭐 심할서 같은 것을 받고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을 말하고, 감봉은 이제 임금을 일정 기간 삭감하는 것, 정직은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하는 것, 그리고 해고는 아예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급을 낮추는 강등을 징계 종류로 정하기도 합니다. 징계의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뭐 횡령, 물품 반출 등 위법행위나 직원 간의 다툼, 뭐 괴롭힘 등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그 재연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인데 남녀 간의 불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인데 이게 사생활이냐 그리고 회사에서까지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좀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판례에 따르면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 활동에 어떤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서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내 불륜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계열사의 직원들이었어요. 근데 마침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가 배우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당하고, 근데 이 사실이 사내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소문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이걸 본 타 직원들이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돼서 해당 직원을 해고한 사례입니다. 약간 쌤통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내 불륜이니까 뭐 직장 내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겠는데, 그럼 회사 밖에서의 불륜은 징계가 가능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냥 개인적인 비위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공장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회사 직원이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내는 아니었고요. 아하. 외부에 있는. 근데 그 사실을 와이프한테 걸렸는데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내연녀한테 주려고 선물을 사놓은 것 같은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와이프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책상을 뒤지고 화를 내고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직장 질서를 훼손하고 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동창끼리 만나서 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이게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 부적절한 관계는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일이다. 내가 누구를 사귀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네.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됩니까? 네, 일반적인 뭐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 뭐 이별, 또 아니면 부부 간에도 싸움이 있고 뭐 심하면 이혼도 하지만 이건 다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죠. 근데 이 또한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을 땐 가능한데요. 다만 이러한 징계 사유는 그 증거나 피해 정도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징계 대상은 당연히 가해자가 되어야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3년에 모 방송국 아나운서가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랬다는 이유로 오히려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이제 가정폭력 방지법이란 게 생겼는데 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실제로 아주 안타깝게 그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네. 만약에 가해자가 회사를 멀쩡하게 다니고 있다 네. 이런 사람들도 징계가 됩니까? 네, 아무리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해당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또 직업 성격상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한데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보조 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이 보조 강사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이 강사로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한테 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뭐 카톡 메시지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80여 차례 아이고. 보내서 괴롭혔고요. 선생님이잖아요. 고등학교 보조 강사라고 돼 있지만 네. 선생님 아닙니까? 그럼요. 이 여학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 가해자의 번호를 차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를 한 달 동안 120여 차례를 해가지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해당 보조 강사에 대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해고를 했고요. 법원도 A씨의 범행은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마땅한 판결인 것 같은데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거 뭐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건들을 보면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뒤에 사연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네, 요즘 CCTV로 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2012년에도 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임신 6개월의 임산부가 어떤 점원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래갖고 맘카페에 올려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당 임산부가 올린 글을 보면 가족들하고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가서 이제 호출벨을 누르기가 좀 힘들어서 직원을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그 직원이 벨 누르세요 벨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응을 했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식사도 중단하고 이제 식당을 나오는데 나오는 중간에 해당 직원이 본인의 머리채를 잡고 임산부인 본인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서 넘어지기까지 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로 인해서 파장이 커져서 해당 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고 해당 지점은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대반전이 있었는데요. 임산부 손님하고 직원하고 말다툼을 한 건 맞는데 폭행을 한 거는 그 손님이 먼저 했던 거고 그 직원은 폭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 와중에 이제 제풀에 손님이 넘어졌는데 그걸 그 해당 업체 사장이 가서 막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쌍방과실로 마무리는 됐는데 그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사업주와 직장을 잃은 점원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거죠. 저도 당시에 이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대전 지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CCTV도 다 있고요. 요새는 뭐 주변에 손님들 증언도 다 있으니까 SNS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해서 SNS상에 내가 어떤 사진이나 글을 올렸다. 그걸 가지고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요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저는 뭐 잘 올리지는 않고 남이 올린 글을 보기만 하는 편인데요. 새로운 그런 사회의 소통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자칫 잘못 올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그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국립 발레단 공연이 있었고 그때 그 자리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단원들하고 직원들 130여 명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단원 한 명이 여자친구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거죠. 근데 뭐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뭐 자랑이라고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본인 SNS에 떡하니 올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파만파 다 알게 된 거죠. 네. 거기다가 또 그 당시 일본은 그 대구 경북의 이제 신천지 등으로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그 지역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국을 다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입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국 서류도 뭐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게 됐고요. 결국 이 사진 몇 장으로 인해서 해당 단원은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됐고 이는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내려진 해고 처분이라고 합니다. SNS가 참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방역수칙 전 국민이 지킬 때 잘못했죠. 그런데 SNS상에 우리 회사 못 쓰겠다. 우리 회사는 요런 점을 좀 고쳐야 돼. 이렇게 만약에 썼다고 치죠. 이것도 징계 사유가 됩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그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2019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이제 준정부기관 직원인 A 씨가 약 2달 동안 직원들이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그 유명한 SNS 있죠. 거기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우리 땡땡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리고 업무를 게을리한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사실 허위였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화가 나서 게시글을 삭제해달라 했더니 또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그 삭제 요청한 사실을 또 조롱하는 글을 또 올렸어요. 이런 행동이 드러나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해고당했는데요. 법원은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에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고는 글몇개 썼다고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그 A씨가 과거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고의적이고 너무 반복적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징계 수위의 결정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든 적당히 해야지 선을 넘어가면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법입니다. 그래요. 어지간히 해야 된다. 이런 게 항상 그 모든 생활하는데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 징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사님?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함하고 비방하지 않는다. 이것만 지켜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좀 충격적이었어요. 동창. 동창회에서 왜 그럽니까? 추억만 확인합시다. 네. 자, 나쁜 짓 하면 벌 받습니다.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발레단 사건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방역수칙 아직까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방역수칙 마지막까지 우리 지킵시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최근 들어서 각종 앱들이 유행하는데 고가품을 해외에서 사서 판매하거나 중고로 거래하는 이른바 명품 시장의 앱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가품이다, 반품비가 과도하다. 물건값은 5만 원인데 배송비가 15만 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점들 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명품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분쟁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표 명품 플랫폼 4곳의 매출이요. 코로나 발생 이전이 2019년에는 한 3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와 분쟁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 철회 제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청약 철회 제한이 포함된 계약 취소나 반품, 환급 문제가 42.8%로 가장 많았고요. 제품 불량과 하자 문제가 30%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불이행이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 변심일지라도 7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한데 이 명품 플랫폼 업체들은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용 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에 7일 이내 가능하다라고 반품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놓고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하거나 청약 철회 가능인 7일보다 이거를 축소해서 표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셀러가 배에 태웠습니다. 비행기 태웠습니다 하면 반품 안 됩니다. 이런 회사들도 많던데 최근에 한 그 플랫폼에서는 반품비가 지나치게 비싸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 명품 플랫폼 업체에서는 주문을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에서 최대 뭐 많게는 50만 원까지 반품비를 부과받았다는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배송받은 상품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반품을 신청해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다라는 이유로 그 반품비를 청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상품을 주문한 후 1시간 만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발송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받았다는 불만들이 실제로 많았는데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소비자는 이 명품 플랫폼에서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3시간 만에 단순 변심으로 주문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때 반품비 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지만 이미 해외에서 발주가 들어간 상태여서 반품비는 내셔야 한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발주가 들어갔다는 게 주문할 의사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직 그 보냈다 이런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냈다는 증거도 없고 이 하자 이 그 반품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부과를 받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품을 막으려고 반품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품비 관련 문제가 커지니까 이 업체들이 이걸 좀 수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네요. 네, 한 명품 플랫폼 업체는요, 지난 1년 동안 과다하게 부과된 반품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고객에게는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구매대행 입점 업체에서 과다하게 반품비를 부과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불식시키려고 나선 겁니다. 이 반품비는 물론 입점한 파트너스, 그러니까 판매 업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플랫폼들이 설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파트너사가 반품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재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고객 문의를 통해서 과도한 반품비를 적정선으로 조정하고 파트너사가 반품비를 책정하기 전에 확인하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반품비 상한선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한 곳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패션 플랫폼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표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다른 곳들은 당장은 뭐 반품비 상한제 도입 같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품인 경우에 반품을 제한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거나 반품 기간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품비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가품이었다.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내가 되팔려고 보니까 가품이라고 하더라.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품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운동화가 가품으로 판정됐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작성자는 운동화를 175만 원에 구매했는데 기존에 착용하던 제품과 박스부터 그 제품까지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업체에 문의를 했고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명품 감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해봤더니 가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환불 조치하고 정품을 전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 경로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입점 업체가 아마 3년 전쯤에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업체도 속아서 가품을 사게 된 일인 것 같다라고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든 제품을 업체에서 검수하고 소비자에게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앞으로는 입점업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별하겠다고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명품 플랫폼의 가품 논란이 대부분 병행 수입업체 유통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셀러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광고 수익도 있을 거고 수수료는 받는데 책임이 지나치게 적다 이런 주장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간의 거래 이걸 중개해주는 플랫폼도 있잖아요. 네. 요새는
그냥 셀러가 개인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불만이 생긴다. 이거는 조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요. 2020년에 이렇게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제기됐었던 불만이 한 70여 건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올해는 3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자도 늘고 불만도 늘어난 건데 주요 불만 유형을 살펴봤더니 취소 반품 불가가 35%로 가장 많았고요. 하자품이나 검수 불만족도가 30%, 불공정 약관 같은 것들이 23% 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를 이게 중개해주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결제를 취소하려고 해도 플랫폼에서 중개 역할만 수행할 뿐 적극적으로 반품 제한, 반품 거부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특성상 반품이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게 일반적인데 실제 하자가 있는 제품이 오거나 개인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또 업체와 판매자마다 반품비 부과 기준도 모호해서 책정된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고 덤터기를 씌우는 것 같다는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실제 대전 유성구에 사는 한 소비자가 운동화를 구매를 했는데 실밥이 눈에 띄게 풀려 있어서 반품을 요청했지만 검수 기준에는 합격한 제품이다라면서 반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검수 기준과도 맞지 않았다는 게 이 소비자 주장인데요. 경기 한남시에 사는 또 다른 소비자도 명품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누군가 신은 흔적처럼 오염된 곳과 주름을 발견하고 반품을 문의했지만 상품 컨디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업체들은 거래할 때 반품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고지를 하고 있고 사이트 내 고객센터에서도 반품이 불가능하다고는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검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1:1 문의나 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검수 기준에 합격된 제품이다. 이것도 사실 묘한 얘기예요. 이 검수 기준을 업체가 정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파는데 문제가 없어. 하지만 소비자가 보기에는 네 돈 주고 사기에는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걸 1:1 문의를 통해 이것도 사람이 전화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앱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오면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건데 자 장사를 크게 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검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검수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자 여부를 판별하거나 파트너라고 하는 셀러들의 검수를 거친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나 손상에 대해서는 하자로 판별하지 않고요. 플랫폼마다 제품 검수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거래 전에는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반품을 요청해도 검수 조건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거절해놓고 다시 소비자가 그 상품을 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려고 하면 이게 불량 제품이라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헐. 네. 한 소비자는 이제 제조사 네. 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을 제조사에서 불량품이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플랫폼에서는 검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거절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죠? 공정위가 최근 들어서 이런 앱들을 주시하는 이유가 있군요. 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윤주 기자였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다시 올게요. 발전.